보름달이 붉게 물들고 마을에는 여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미쳐가며 서로의 목을 물어 피를 빨아먹는다. 드러난 진실은 섬뜩하다. 구미호 왕이 신에게 제를 올리며 마을 전체를 거대한 피소토로 만들어 목욕하며 수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건네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깊은 산속에 달빛이 유난히 곱게 내려앉는다고 하여 월곡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저물고 밤이 길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긴 밤을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으며 집집마다 낮은 돌담 너머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넉넉함을 선물해주는,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고향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추수도 모두 끝나고 이제 다가올 긴 겨울을 준비하며 마을 전체가 한가로운 휴식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맑고 투명해야 할 가을 하늘이 해 진녘만 되면 묘하게 붉은색을 띠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어 달이 떠오르면 그 빛깔이 예사롭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을이 늦게까지 머무나 보다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을 사람들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차 그 붉은 기운에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쟁반처럼 맑고 고와야 할 보름달이 마치 핏물을 머금은 듯 검붉은 색을 띠며 산마루에 걸릴 때면 마을의 개들이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강호라는 이름의 건장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을 관리하며 투분이를 도맡아 하는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여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강호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우물가의 이끼를 닦아내고 두레박줄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붉게 일렁이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인데도 우물물 깊은 곳에서 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 괜스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호가 우물 청소를 마치고 허리를 펼 때쯤 마을 뒤편 대나무 숲에서 바람을 타고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여우나 늑대 울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마치 여인이 슬피 우는 듯 하다가도 금세 어린아이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잠을 깨우기에 충분할 만큼 구슬프고도 섬뜩하여 새벽잠이 없던 노인들은 방문을 열고 나와 혀를 차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호는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꽉 움켜쥐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노려보았지만 붉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등성이에는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만 보일 뿐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마을 외딴 곳에 비어있던 헌집에 낯선 여인이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홍씨라고 불리는 그 여인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홀로 들어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마을에 들어선 날 동네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다가 그녀가 눈길을 한번 주자마자 깨갱하고 도망쳤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시골 아낙네들과 달리 피부가 백옥처럼 희고 입술은 앵두보다 붉었으며 눈매가 가늘고 길어 한번 마주치면 홀린 듯 바라보게 되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낮에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다가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붉은 치마를 즐겨 입었는데 밤바람에 치마자락이 휘날릴 때면 마치 불꽃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 홍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속닥거렸는데 어떤 이는 그녀가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무언가를 중얼거린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집 굴뚝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라 비릿한 피 냄새가 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강호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남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강호는 목을 축이러 우물가로 나왔다가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핏빛 달이 중천에 떠올라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시각.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물가에 홍씨 부인이 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물 난간에 기대어 깊은 물속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우물 안으로 쏟아질 듯 늘어져 있었고 달빛을 받은 그녀의 뒷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호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지켜보았는데 그때 홍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달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이 내는 말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가까웠고 그녀가 입을 벌릴 때마다 하얀 송곳니가 달빛에 번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호가 놀란 마음에 뒷걸음질을 치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바스락 소리를 내자 홍씨 부인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고개를 돌려 강호가 숨어있는 쪽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은 달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강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거기 숨어서 남을 훔쳐보는 게냐. 홍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뼈에 스며들 정도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는 강호라고 합니다. 잠이 안 와서 물 한 모금 마시러 나왔다가 그만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강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하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지만 홍씨 부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강호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마다 살이 베이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져 강호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한참 동안 강호를 응시하다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겁도 없구나. 달이 이렇게 붉은 밤에는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는 법인데 그녀의 말 속에는 뼈가 있는 듯했고 강호는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보이는 치아가 유난히 날카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달빛이 좀 붉을 뿐인걸요. 우리 마을은 원래 밤이 평온합니다. 강호가 애써 담담하게 대꾸하자 홍씨 부인은 소매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여우가 우는 소리와 너무나 흡사하여 강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는 더욱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닭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이 물어뜯긴 채 죽어나가는 일이 빈번해졌고 외양간의 소들은 밤새도록 불안에 떨며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짐승들의 사체에는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고 하얗게 말라 비틀어져 있어 마을 노인들은 이건 산신이 노한 게 아니라 요물이 든 징조다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강호는 죽은 닭들을 묻어주며 범인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짐승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맨발 자국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이 차오를수록 붉은 기운은 더욱 짙어져 이제는 낮에도 태양 주변에 붉은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빛도 점차 어두워져 갔는데 다들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활기차던 마을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해가 지면 모두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적막한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던 아낙네들의 발길도 끊기고 오직 강호만이 매일 우물을 지키며 마을에 닥친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명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운을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명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왔느냐? 내 코에 비릿한 피냄새와 노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마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호는 홍씨 부인을 떠올렸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완전히 붉게 물드는 날, 그 요물이 본색을 드러낼 게야. 지금은 그저 짐승의 피로 목을 축이지만 곧 사람의 정기를 탐하려 들 것이다. 명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경고했습니다. 물을 조심해라. 강호야, 우물은 마을의 핏줄과도 같은 곳이니 그곳이 오염되면 마을 전체가 홀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할머니의 말에 강호는 지난번 우물가에서 보았던 홍씨 부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던 것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연기마저 붉은 저녁노래 물들어서인지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잎사귀들은 늦가을 바람에 힘없이 떨어져 뒹굴고 있었고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와 나무 꼭대기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평화로운 월곡 마을을 정체 모를 요물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명할머니의 말씀대로 우물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물가는 낮보다 밤에 더 붉게 보였는데 하늘에 뜬 달이 이제는 완전히 핏빛으로 변해 뚝뚝 피가 떨어질 듯 했기 때문입니다. 강호가 우물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맑아야 할 우물물이 검붉게 변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우물 아래에서 붉은 물감을 끊임없이 풀어놓고 있는 듯한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강호가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또 나오셨군요. 강호, 총각.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홍씨 부인이 어느새 바로 뒤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고 있는 붉은 치마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스스로 너울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물물이 참 예쁘게 변했지요. 마치 잘 익은 석류즙 같지 않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우물 쪽으로 걸어가며 섬뜩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물물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이지요? 홍씨 부인은 강호의 질문에 대답 대신 우물 난간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마을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곡조였는데 듣고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분명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게 붉은색으로 물들게 될지. 홍씨 부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붉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짐승의 털 타는 냄새와 비릿한 향기가 남아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우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서둘러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퍼올린 물에서는 쇠 냄새와 비슷한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할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은 강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를 옮겨쥐고 구르는 사람들의 입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이 흐려져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떨어진다. 불이 난다. 살려달라. 마을 회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멀쩡한 사람들도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강호는 사람들에게 우물물을 마시지 말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녔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아침밥을 지을 때 그 물을 사용한 뒤였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오직 한 집, 홍씨 부인의 집만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온 골짜기를 메우는데도 그녀의 집 굴뚝에서는 평소보다 더 짙고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연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홍씨 부인이 부리는 요술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결판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 산 너머로 사라지고 다시금 핏빛 달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덮은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산속의 모든 짐승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명할머니가 챙겨준 굵은 소금 한 자루와 부적을 품에 안고 마을 청년들과 함께 홍씨 부인의 집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먼지가 날려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팔을 붙잡고 의지하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곧 달이 산마루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뜨는 달은 지난 며칠간 보았던 그 어떤 달보다 더 크고 붉을 것이라는 예감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을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움을 삼키며 붉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연 오늘 밤 월곡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홍씨 부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지 모든 것은 저 붉은 달만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2부 광기의 전염. 어둠이 짙게 깔린 월곡 마을은 예전의 평화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에 들어온 듯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붉고 탁한 빛을 뿜어내어 마을의 초가지붕과 돌담, 그리고 길가에 핀 들꽃마저도 모두 검붉은 색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밤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흡사 누군가가 이를 가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개들의 짖는 소리는 이제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협하는 사나운 으르렁거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호는 손에 쥔 횃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마을 회관 앞에 모여있는 청년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또한 어딘지 모르게 흐릿하고 초점이 없어 강호의 말이 그들의 귀에 제대로 닿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자 거짓말처럼 고통을 잊은 듯 일어났지만 그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순박하고 이웃 간의 정이 넘치던 김씨 아저씨는 아내가 물을 가져다 주자 갑자기 밥상을 엎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누가 이딴 걸 먹으라고 했어? 붉고 따뜻한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붉게 충혈되어 있어 보는 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뿐만 아니라 우물물을 마신 대부분의 사람이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심지어는 손톱을 세워 핥히려 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마을 안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놀라 김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널려 있고 김씨 아저씨가 부엌 칼을 든 채 허공을 향해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리가, 내 몸속에 불이 타고 있어. 뜨거워 미치겠다고. 김씨는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친지 가슴팍에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강호는 급히 달려가 김씨의 손목을 낚아채고 칼을 빼앗으려 했지만 평소 힘쓰는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김씨의 악력이 황소처럼 새어 강호조차도 밀려날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무언가 사악한 기운에 사로잡힌 존재의 괴력임이 분명했습니다. 가까스로 김씨를 제압하여 기둥에 묶어놓은 뒤 강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도 두려움과 함께 할 수 없는 야생의 본능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김씨 아내에게 절대로 묶인 줄을 풀어주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김씨가 기괴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 쳤어. 여우님이 오신다. 붉은 잔치가 시작될 거야.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기와 희열이 뒤섞여 있어 강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골목길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 속에는 수많은 시선들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문틈 사이로, 지붕 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호가 지나갈 때마다 닫힌 대문 안쪽에서 그르렁거리는 짐승의 숨소리와 함께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킥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 판자를 긁어내는 소리 같았는데 사람의 손톱으로 낸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홍씨 부인임을 확신하며 그녀의 집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을 외딴 곳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유독 붉은 안개에 휩싸여 있어 형체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낀 강호는 다시명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할머니의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쑥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마른 쑥을 비우며 부채질을 하고 계셨는데 짙은 연기 속에서도 할머니의 표정은 엄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우야, 오느라 고생했다. 밖에 공기가 탁해 숨쉬기조차 힘들지 않더냐.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강우가 서 있는 곳을 정확히 향하며 물으셨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의 참상을 알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한다. 온 산천 초목이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이 요물의 기운을 받아 깨어난 게야.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탄식하셨습니다. 그 여우년이 우물에 푼 것은 단순한 톡이 아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미혼이야. 이야, 이제 곧 보름달이 정수리에 오면 약 기운이 온몸에 퍼져 사람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피를 탐하게 될 것이다. 강호는 할머니의 말씀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강호가 절박하게 매달리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강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산삼 씨앗과 맑은 소금이 섞여 있다. 그리고 부엌에 가면 며칠 전 받아놓은 빗물이 든 항아리가 있을 게다. 그 물은 하늘에서 바로 떨어진 것이라 땅의 기운이 섞이지 않아 깨끗하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우는 붉은 기운을 먹고 산다. 맑은 기운이 닿으면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게야.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기 전에 그년이 버리고 있는 구판을 엎어야 한다. 강호는 할머니가 주신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은은한 흙냄새와 소금 냄새가 섞여나 맞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명심해라. 강우야, 여우는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 네가 보게 될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네가 듣게 될 소리가 거짓일 수도 있다. 오직 네 마음속에 있는 맑은 거울만을 믿고 움직여야 한다. 할머니의 당부는 비장했습니다. 강호는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주머니가, 등에는 빗물이 담긴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마을 청년이 아니라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분위기는 아까보다 훨씬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부수고 거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을 했으며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이웃집 새댁은 담장에 올라앉아 늑대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점잖던 훈장 어른은 지나가는 강아지를 잡으려 눈을 번뜩이며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저 먹잇감을 보는 눈빛으로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강호는 그들을 해치지 않으려 요리조리 피하며 홍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광기에 휩싸인 마을의 소음들을 뚫고 강호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달아, 달아, 붉은 달아. 내님, 얼굴 비추어라. 붉은 피로 단장하고 고운님 맞이하세. 노랫소리는 홍씨 부인의 집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 감미로워서 강호는 순간 정신을 놓고
그 소리에 이끌려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 있는 소금 주머니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강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어 환청을 떨쳐내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건 요술이다. 속으면 안 된다. 홍씨 부인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진동하는 꽃향기가 코를 마비시킬 듯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향긋하면서도 역겨운 썩은 고기에 핀 꽃냄새와도 같았습니다. 홍씨 부인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솥 밑에는 장작 대신 붉은 부적들이 타고 있었고 솥 안에서는 붉은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홍씨 부인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녀의 춤사위는 사람의 관절로는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기이하게 꺾이고 휘어지는 동작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팔을 휘저을 때마다 붉은 가루가 허공에 뿌려졌고 그 가루는 바람을 타고 마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강호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춤을 추면서도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처럼 사각거렸습니다. 오라, 오라, 내 아이들아, 너희의 본성을 깨워라. 이 붉은 달 아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리라. 그녀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더욱 커졌고 붉은 달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쿵거리며 붉은 빛을 토해냈습니다. 강호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말씀대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자신 또한 저 소단의 재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홍씨 부인이 춤을 멈추고 강호가 숨어있는 쪽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여우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찢어진 눈, 뾰족한 귀, 그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송곳니. 하지만 몸은 여전히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라 그 괴리감이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울림이 컸습니다. 숨어서 보지 말고 이리 와서 함께 춤을 추자꾸나. 내 피는 아주 맑고 달콤할 것 같아. 홍씨 부인이 손짓을 하자 강호의 몸이 저절로 허공으로 붕 떠올라 마당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발버둥 쳤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온몸을 도참매고 있는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강호는 거대한 솥 바로 앞에 처박혔습니다. 끓어오르는 붉은 액체 속에는 짐승의 뼈와 알 수 없는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그 역한 냄새에 강호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홍씨 부인은 강호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손으로 들어올리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의식을 방해하려 했느냐.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때 마을 쪽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고 괴물이 되어버린 마을 사람들이 홍씨 부인의 부름을 받고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발자국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붉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나의 군대가 오고 있다. 이제 이 마을은 나의 왕국이 될 것이고 나는 영원한 젊음을 얻게 될 것이다. 강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가 주신 소금 주머니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저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 이 붉은 의식을 멈춰야 한다. 강호는 묶인 몸을 비틀며 홍씨 부인의 시선이
마을 사람들 쪽으로 향한 틈을 노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지진이 난 듯 땅이 흔들렸고 홍씨 부인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3부 드러나는 붉은 의식과 거대한 솥. 땅을 울리며 다가오던 발자국 소리는 어느새 홍씨 부인의 집 마당 바로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그것은 흡사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돌려 대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평생을 함께 웃고 떠들며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오직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과 함께 질질 흐르는 침이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거나 앞지르려 하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인형들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기계적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산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아닌 차갑고 축축한 안개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문을 넘어선 것은 마을 어귀에서 대장간을 하던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평소 호탕한 웃음소리로 마을의 분위기를 띄우던 그는 이제 쇠망치 대신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으며 괴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갓 시집와 수줍음 많던 새색시가 머리를 산발한 채 춤을 추듯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분장 어른은 평소 아끼던 책 대신 붉은 흙덩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중얼거리며 따랐습니다. 강호는 그 참혹한 광경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모두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자신의 이웃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끔찍한 꼴을 당해야 하는지 강호의 눈에서는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홍씨 부인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우아하게 팔을 벌렸습니다. 오라, 나의 양분들아, 이 붉은 달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워 듣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손짓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최면에 걸린 듯 그녀가 가리키는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그곳은 바로 마당 한가운데 펄펄 끓고 있는 거대한 솥 주변이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붉은 증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라 사람들의 얼굴을 덮었고 그 증기를 마신 사람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몸을 떨며 알 수 없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것은 지옥도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강호는 묶인 몸을 꿈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기에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겁니까? 강호의 절규에 홍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눈꼬리는 귀밑까지 찢어져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호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죄? 산속의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죄가 있어서더냐? 너희 인간들은 소와 돼지를 잡아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느냐? 나에게 너희는 그저 배를 채우고 기운을 돋우는 먹이일 뿐이다. 홍씨 부인의 말에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1000년을 살며 9개의 꼬리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마지막 꼬리 하나가 채워지지 않아 긴 세월을 어둠 속에서 기다려왔지. 이제 드디어 그때가 온 것이다. 그녀가 치마자락을 걷어올리자 등 뒤로
붉은 털이 북슬북슬한 꼬리 8개가 부채처럼 펼쳐지는 그림자가 달빛에 비쳤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 그 크기가 집채만 하여 마당 전체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이 월곡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지.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강호는 그제야 명할머니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솥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마을에 붉은 기운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생기를 재료로 삼아 거대한 주술을 완성하려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가 마신 우물물은 내 피가 섞인 것이다. 그 물이 너희 몸속을 돌며 전기를 붉게 물들였지. 이제 달이 정수리에 오면 너희의 피와 살은 붉은 안개가 되어 나에게 흡수될 것이다. 홍씨 부인은 황홀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핏빛 달은 이제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 있었고 달에서 쏟아지는 붉은 광선이 정확히 솥 안으로 꽂히고 있었습니다. 솥 안의 액체는 미친 듯이 요동치며 끓어올랐고 그 안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붉은 연기들이 피어올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솥 주변에 둘러선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절을 하거나 춤을 추었고 개 중에는 솥 안으로 뛰어들려는 듯 난간을 붙잡고 몸을 기울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강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거기서 물러나! 박씨 아저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솥의 소음과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합창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강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오직 홍씨 부인만이 그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용없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반쯤 내 것이 되었으니 홍씨 부인은 소매에서 작은 붉은 구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펄떡거리고 있었는데 구슬이 빛을 발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몸에서도 붉은 기운이 실처럼 빠져나와 구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들의 입가에는 여전히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조차 쾌락으로 느끼게 만드는 무서운 환각이었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몸에서도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이 자신 또한 저 구슬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는 명할머니의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소금과 산삼 씨앗,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강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 그 통증으로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묶인 손을 뒤로 하여 밧줄의 매듭을 더듬거렸습니다. 다행히 홍씨 부인은 자신의 의식에 도취되어 강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밧줄은 튼튼했지만 강호가 우물가에서 돌을 나르며 단련된 손가락 힘으로 매듭의 틈을 조금씩 벌릴 수 있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전멸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씨 부인은 이제 솥 위에 올라가 앉아 붉은 달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여, 붉은 달의 정기여, 이 늙은 여우의 몸에 깃들어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그녀의 주문 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워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9번째 꼬리의 형상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리는 다른 꼬리들과 달리 핏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라비틀어진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이 완전히 정수리에 위치하기까지 불과 찰나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의 손목을 조이고 있던 밧줄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느슨해졌습니다.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 의식이 절정에 달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강호는 풀린 밧줄을 쥐고 여전히 묶인 척하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홍씨 부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그녀는 솥에서 올라오는 붉은 증기를 들이마시며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피부는 더욱 투명해지고 젊어지는 듯 했습니다. 검던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검게 변하는 기이한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붉은 기운이 더욱 굵어져 홍씨 부인의 구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이웃들의 얼굴은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듯 주름이 패고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강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 요망한 여우를 저지하지 못하면 이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영원히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하늘의 달이 가장 밝게 빛나며 붉은 광선 하나가 직선으로 내려와 홍씨 부인의 이마에 꽂혔습니다. 아, 느껴진다. 힘이 차오른다. 홍씨 부인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부양하며 솥 위로 떠올랐고, 붉은 치마폭이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녀가 달의 기운을 받아들이느라 온 신경을 하늘에 집중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강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강호는 밧줄을 풀어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할머니가 준 소금 주머니와 등 뒤에 숨겨두었던 빗물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호가 일어나는 소리에 홍씨 부인이 눈을 번쩍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그녀가 손을 뻗자 보이지 않는 힘이 강호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굴하지 않고 솥을 향해 달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앞을 막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뚫고 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홍씨 부인이 아니라 의식의 중심인 그 솥이었습니다. 솥 안의 붉은 액체가 이 모든 사악한 주술의 원천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호는 호리병의 마개를 이유로 물어뜯어 열고 솥을 향해 힘껏 물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강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천년의 공들인 탑이다. 그녀는 공중에서 꼬리를 휘둘러 강호를 치려 했습니다.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강호의 등을 후려쳤고, 강호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에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강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 것이다. 네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야. 강호는 고통을 고함으로 토해내며 손에 쥔 소금 주머니를 터뜨려 소금을 솥 안으로 뿌렸습니다. 동시에 호리병에 담긴 맑은 빗물을 솥에 들이부었습니다. 치이! 맑은 물과 소금이 붉은 액체에 닿자 마치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부은 것처럼 폭발적인 소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솥 안의 붉은 액체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튀어올랐고 닿는 곳마다 불이 붙은 듯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에 휩싸여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눈, 내 피부!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본래의 흉측한 여우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붉은 달빛이 차단되자 그녀의 힘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호가 뿌린 소금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명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산삼에 맑은 기운과 부정을 씻어내는 힘이 담긴 신성한 소금이었습니다.
솥안의 붉은 기운이 정화되면서 역겨운 냄새 대신 맑은 흙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붉은 실에 묶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몸에서 힘이 풀리며 그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광기에 차있던 눈동자가 서서히 본래의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으로 내려와 강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미천한 인간 주제에 내 일을 망쳐?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포효였습니다. 9개의 꼬리가 곤두서며 강호를 향해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칼날처럼 길어졌고 입에서는 붉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중단되었지만 분노한 천년묵은 구미호와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강호는 빈 호리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굵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솥에서 흘러나온 붉은 물이 바닥을 적시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홍씨 부인의 붉은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주변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몽둥이를 굳혀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 승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붉은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지만 솥이 깨지면서 그 빛을 받아들일 그릇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갈 곳을 잃은 붉은 기운이 허공에서 소용돌이치며 기괴한 바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바람은 홍씨 부인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휘날리게 했고 그녀의 분노를 더욱 돋구는 듯 했습니다. 내 꼬리 하나를 잃은 대가로 너의 심장을 씹어먹어야겠다. 그녀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려는 찰나 강호는 명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우는 맑은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너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다면 그 어떤 요술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강호는 두 눈을 부릅뜨고 홍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너라, 요무라, 내 피 한 방울도 내 놈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강호의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홍씨 부인이 날카로운 발톱을 앞세우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붉은 달 아래 인간과 요괴의 최후의 대결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걸린 이 싸움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지 숨 막히는 긴장감이 월곡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제4부 깨어진 주술과 여우의 도주. 홍씨 부인이 휘두른 날카로운 손톱이 강호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서슬퍼런 공격에 강호가 황급히 몸을 뒤로 젖혀 피하지 않았다면 목이 달아났을지도 모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든 몽둥이를 불끈 쥐었는데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으로 인해 몽둥이가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눈앞에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분노와 살기로 뒤덮인 끔찍한 요괴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붉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뜨거운 김과 함께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강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강호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진 마을 사람들을 지킬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내 꼬리 하나를 태운 죄는 내 놈의 가죽을 벗겨
갚게 해주마. 홍씨 부인은 쇳소리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강호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라서 눈으로 쫓기조차 힘들었지만 강호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몸을 비틀어 그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발톱이 강호가 서 있던 자리에 박혀있던 돌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큼 위력적이었습니다. 강호는 공격을 피한 틈을 타 몽둥이로 그녀의 옆구리를 가격하려 했으나 그녀의 몸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여 몽둥이가 틱 하고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진 솥에서 흘러나온 맑은 소금물과 빗물이 바닥에 흥건히 퍼지며 홍씨 부인의 발에 닿았던 것입니다. 캬악! 홍씨 부인은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팔짝 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맑은 물과 소금의 기운이 그녀의 부정한 요기에 닿자 살이 타는 듯한 연기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흩어져 있던 남은 소금들을 한 움큼 쥐어 그녀를 향해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이 부정한 요물아. 우리 마을은 내 놈의 먹잇감이 아니다. 소금이 그녀의 얼굴과 몸에 닿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붉은 털들이 검게 그을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호의 외침과 홍씨 부인의 비명 소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안개가 걷히고 맑은 소금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을 쫓아매고 있던 최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대장간 박씨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일어났다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이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곱상하게만 보였던 홍씨 부인이 흉측한 괴물로 변해 강호를 위협하고 있고 강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맞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강호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호야, 내가 간다. 박씨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덩이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와 홍씨 부인에게 던졌습니다. 비록 힘이 빠져 정확히 맞추지는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홍씨 부인은 당황하여 주춤거렸습니다. 박씨의 고함 소리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멍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인식하고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웃과 가족을 해치려 한 요물에 대한 적개심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우년이 우리를 홀렸다. 강호를 도와라.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나시며 호미, 돌멩이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들고 홍씨 부인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홍씨 부인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주술이 깨지고 먹이로만 여겼던 인간들이 반격을 해오자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미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그녀는 이를 갈며 위협했지만 깨진 솥에서 더 이상 붉은 기운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녀는 예전처럼 강력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남겨두었던 명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산삼 씨앗 한 줌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삿된 것은 맑은 생명의 기운을 견디지 못한다고. 강호는 씨앗을 홍씨 부인의 면상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씨앗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떼처럼 날아가 그녀의 몸에 달라붙었고 순간 눈부신 황금빛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여우의 요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수한 대지의 기운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눈을 뜰 수 없는 빛에 휩싸여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아크, 눈이 멀 것 같다. 이게 무슨 조화냐? 홍씨 부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인간의 형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거대하고 흉측한 구미호의 본 모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9개의 꼬리 중 몇 개는 불에 타 잘려나갔고 윤기가 흐르던 털은 듬성듬성 빠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거대한 짐승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고함을 치며 발을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마을을 울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구미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솥은 깨졌고 마을 사람들의 전기는 다시 맑아졌으며 강호라는 끈질긴 방해꾼 때문에 의식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강호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이 빚은 반드시 갚으러 올 것이다. 내 붉은 달이 다시 뜨는 날, 너희들은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은 연기를 뿜어내 시야를 가린 뒤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도망간다. 잡아라! 몇몇 청년들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강호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쫓지 마라. 섣불리 쫓았다가는 산속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일단 마을에서 내쫓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강호의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미호가 사라진 산 쪽에서는 분하고 원통해하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구미호가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하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던 달이 서서히 본래의 은은한 은색 빛깔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빛이 맑아지자 마을 전체를 덮고 있던 붉은 안개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홍씨 부인의 집 마당에 가득했던 비릿한 피 냄새와 노린내도 밤바람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을 꾸다 깨어난 듯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강호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호야,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우리가 미쳐서 너를 해치려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니? 사람들은 하나둘씩 강호의 곁으로 모여들어 그의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강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할머니가 마을 청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난장판이 된 마당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코를 킁킁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그 고약한 노린내가 사라졌어. 할머니는 강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강호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장하다. 강호야, 내 맑은 마음이 마을을 구했어. 산신령님도 감동하셨을 게다. 할머니의 칭찬에 강호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씨 부인의 집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집은 요물의 소굴이었으니 불길한 흔적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깨진 솥과 부적들, 그리고 홍씨 부인이 쓰던 가구들을 마당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요괴의 붉은 연기가 아닌 부정을 태워 없애는 정화의 불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잡동사니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공포를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나니 사람들은 급격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요술에 걸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마을 회관으로 갑시다. 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 마시고 서로 얼굴 보며 밤을 보냅시다.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찬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홍씨 부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강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흉흉했던 기운이 사라진 빈집은 그저 낡고 초라한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평소처럼 맑고 고운 달이 걸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도 더 이상 기괴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월곡마을의 밤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한 사람들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큰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우물물은 아직 정화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각자 집 항아리에 받아두었던 빗물이나 계곡물을 가져와 합쳤습니다. 붉은 물이 아닌 맑고 깨끗한 물이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상처를 봐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귀신에 홀린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내가 자네 멱살을 잡았다며?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사과와 위로가 오가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강호는 회관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명할머니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강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마셔라. 놀란 속을 달래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다. 강호는 숭늉을 받아들고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구수한 숭늉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긴장했던 근육들이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듯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작은 틈만 보이면 요물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법이다. 이번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공부가 되었을 게야.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 회관의 불빛은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에는 평온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단함 뒤에 찾아오는 깊은 안도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호도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붉은 달이 아닌 환하고 밝은 해가 마을을 비추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월곡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고 마을은 엉망이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몽은 끝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해가 떠올라 마을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강호는 마을을 지켜낸
든든한 수호신으로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기억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듯이 시련을 겪은 마을의 정은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오부, 다시 찾아온 평온과 은빛, 달의 노래,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월곡 마을의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마을을 집어삼킬 듯 붉게 타오르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새벽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산새들이 아침을 알리는 맑은 지저귐 소리가 들려오자 마을 회관에 옹기종기 모여 쪽잠을 자던 사람들은 부스스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닌 따스하고 부드러운 황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끔찍했던 밤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몸은 소미불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물처럼 차올랐습니다. 강호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회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신선한 아침바람이 회관 안으로 들이치며 묵은 땀 냄새와 공포의 잔재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기지개를 켜자 뼈 마디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곳곳이 어수선했습니다. 홍씨 부인의 집 쪽은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길가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넘어진 울타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햇살 아래서 보는 그 풍경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치워야 할 삶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관 밖으로 나와 강호의 곁에 섰습니다. 아이고, 날이 밝았네. 정말 긴 밤이었어. 촌장 어른이 허허 웃으며 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오염된 우물을 청소하고 마을 곳곳에 남은 요물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빗자루와 걸레,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젯밤 서로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던 기억은 쑥스러운 웃음으로 넘기며 다시금 끈끈한 이웃의 정으로 뭉친 것입니다. 강호는 청년들을 이끌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인 우물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붉은 기운은 사라졌지만 물은 여전히 탁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 힘을 냅시다. 이 물을 다 퍼내고 바닥까지 싹 닦아내야 진짜 우리 물이 나옵니다. 강호의 힘찬 외침에 청년들은 두레박을 부지런히 놀려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퍼낸 물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 땀방울은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물을 다 퍼내자 강호는 밧줄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우물벽에 붙은 이끼와 찌꺼기들을 벗겨내며 강호는 마을에 서려 있던 나쁜 기운도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위에서 청년들이 맑은 계곡물을 길어와 부어주며 헹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닦고 헹구니 어느새 우물 바닥의 자갈들이 본래의 하얀 빛깔을 되찾았습니다. 강호가 다시 위로 올라오자 바닥에서부터 맑고 투명한 샘물이 보글보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아기의 웃음소리처럼 맑고 고와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해 주는 듯 했습니다. 우물 청소가 끝날 무렵 명할머니가 하얀 소금이 담긴 그릇을
들고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해진 우물 주변에 소금을 뿌리며 나지막이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무라 무라 맑은 무라 땅의 정기를 품고 솟아라. 다시는 삿된 것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라. 할머니의 의식이 끝나자 촌장 어른이 가장 먼저 두레박으로 갓 솟아오른 물을 한 바가지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강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일 고생한 강호가 먼저 맛을 보게나. 강호는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고 시원하게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은 달고 시원했으며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아, 달다. 정말 답니다. 강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부녀자들은 마을 회관 마당에 솥을 걸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갓 길어 올린 맑은 물로 끓인 호박죽과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온 마을에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집집마다 묵혀두었던 김장김치와 떡을 꺼내오니 제법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따뜻한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부르르 국물 마시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양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식사 도중 마을 사람들은 강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호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여우밥이 될 뻔했어. 그렇고 말고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네. 쏟아지는 칭찬에 강호는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명할머니의 지혜와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저 혼자 뭘 했겠습니까? 강호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의 가슴속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 없이 외롭게 자랐지만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살던 집터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작은 돌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성황당 같은 곳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예쁜 돌을 주워오고 어른들은 흙을 다져 털을 닦았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 농사 풍년 들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무서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돌탑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어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외양간의 소들은 여물을 먹으며 한가롭게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집 마루에 걸터앉아 멍석 위에 널어놓은 고추를 정리하며 이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며 마음의 평화를 더해 주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하늘에는 다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뜬 달은 불길한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맑고 투명한 은쟁반 같은 은빛 달이었습니다. 달빛은 마을의 초가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고 돌담길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강호는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무섭게 느껴졌던 달이 오늘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는 두 손을 모아 달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할머니도 자신의 집 마루에 앉아 달빛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닿는 달빛의 따스함으로 세상이 평온해졌음을 느끼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제자리가 있는 법이란다. 여우는 산으로 가고 사람은 마을에 살아야지. 욕심을 부려 남의 자리를 탐하면 탈이 나는 거야. 손자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풀벌레들의 합창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창우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마을 사람들은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골고 어떤 이는 이를 갈기도 했지만 그 모든 소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던 아이들도 오늘은 예쁜 꿈을 꾸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호도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소미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눈을 감자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달, 야우의 울음소리, 이웃들의 광기.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지. 김씨 아저씨, 네 울타리도 고쳐드리고. 강호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마음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편안했습니다. 은빛 달빛은 강호의 방 안까지 들어와 그의 잠든 얼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듯 반짝였습니다. 산 너머로 도망친 여우는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호와 마을 사람들의 단단한 마음이 붉은 욕망을 이겨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잘 자라 우리 아가하는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월곡 마을은 그렇게 다시금 산속의 평화로운 요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 손자가 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을 지킨 강호의 용기와 맑은 우물물의 전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착한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정이 있다면 어떤 요물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을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월곡 마을에 가면 마을 한가운데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과 그 옆에 쌓인 작은 돌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유난히 밝고 고운 달이 마을을 비추며 사람들의 꿈자리를 지켜준다고 하지요. 바람이 잠들고 별들이 속삭이는 이 밤, 여러분도 강호가 지켜낸 그 평화로운 마을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맑은 물 한 잔 마시고 푹 자고 나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밝고 환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은빛 달빛이 당신의 이불 위로 내려앉습니다. 걱정은 모두 밤바람에 날려보내고 깊고 포근한 잠의 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이야기 끝. 편안한 밤 되세요.